1942년 6월 4일 오전 7시 47분 존 지미 테치 소롱은 자신의 F4F 와일드캣 전투기 앞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제로 전투기 20대가 15,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로 구성된 그의 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테치 소링은 37살이었습니다. 그는 5년간의 전투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3 전투비행대 대장이었습니다. 제로기들은 11,000야드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속 450마일의 속도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테치 소링에게는 조기가 사장권에 들어오기까지 96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표준 전술은 회피하여 구름 속으로 다이빙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6대의 와일드캣을 적기 무리를 향해 돌렸습니다. 그는 즉시 빈 디펜스 포지션을 명령하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의 비행대대는 이 때문에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성냥개비 사령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책벌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코로나도의 부엌 식탁에서 저녁마다 성냥개비를 옮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대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다이어그램과 각도로 공책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샌디에이고에서 여성들을 쫓는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기묘한 대형을 연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위 장구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그 20대의 제로기가 그들을 향해 급강하고 있었습니다. 테치 소랭의 조종사들은 책벌레의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막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모두 죽게 될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1941년 봄, 지미 테치 소령은 보고서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는 비행대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이 방은 샌디에고 노스 아일랜드 해군 항공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문서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일본 조종사와 중국 조종사 간의 전투에서 수집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새로운 일본 전투기인 미쓰비시 A6 M0를 설명했습니다. 그 전투기의 분당 상승률은 5,000피트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31마일이었습니다. 그 해전 반공은 미국 조종사들이 이제껏 본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미국 F4F 와일드캣의 최고 속도는 시속 318마일이었습니다. 와일드캣의 해전 방공은 제로기의 해전 방공보다 50% 더 넓었습니다. 공중전에서 제로기는 와일드캣보다 선회, 상승, 기동에서 모두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매번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테치 소령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국 조종사가 제로기를 발견하면 어찌 될까요? 그는 교전하기 위해 선회할 것입니다. 제로기는 그의 안쪽으로 선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리 쪽으로 달라붙을 것입니다. 미국 조종사는 더 급격하게 선회하려 할 것입니다. 제로기는 계속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조종사는 속도를 잃을 것입니다. 그는 실속할 것입니다. 제로기가 발포할 것입니다. 미국 조종사는 사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번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테치 소랭은 제3 전투 비행대대 소속의 16명 조종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조종사이자 뛰어난 사수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8명은 뛰어난 사격술로 해군의 등급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발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사격술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로기들을 상대로는 절대 발포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준기를 맞추기도 전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해군의 표준 3대 무이자 대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대형에서는 세대의 와일드캣이 근접 비행했습니다. 제로기가 공격해오면 각 조종사는 대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조종사들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제로기는 그들을 한 번에 하나씩 격추할 것이었습니다. 테치 소령은 3일 동안 모의 공격에 대비하여 3대 대형을 시험했습니다. 매번 공격자가 승리했습니다. 매번 최소 1명의 방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테치 소령은 코로나도의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아내 메더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나무 성냥개비의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두 개를 식탁 위에 서로 평행하게 6인치 간격으로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두 대의 와일드캣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성냥개비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로기였습니다. 그는 제로기를 와일드캣 중 하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공격받은 와일드캣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제로기는 그 뒤를 따라가 고리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대치 소령은 기관총 소리를 들었습니다. 와일드캣은 불타며 나선형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로기가 공격하자 두 대의 와일드캣이 함께 돌아서려 했습니다. 제로기는 한 대를 선택하여 계속 달아붙었습니다. 굴과는 똑같았습니다. 와일드캣 한 대가 격추되었습니다. 대치소령은 성냥개비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성냥개비를 계속해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와일드캣들이 달아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대신 서로를 향해 선회한다면 어떨까? 그는 성냥개비들을 움직였습니다. 제로기가 오른쪽 와일드캣을 공격했습니다. 오른쪽 와일드캣은 좌측으로, 즉 편대원을 향해 선회했습니다. 왼쪽 와일드캣은 동시에 우측으로, 즉 제로기를 향해 선회했습니다. 두 대의 와일드캣은 경로를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교차할 때 왼쪽 와일드캣은 제로기 바로 앞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공격받지 않는 와일드캣이었습니다. 3초, 아니 어쩌면 4초 동안 제로기는 왼쪽 와일드캣의 조준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편각이 없는 근거리 직사 사격 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제로기가 교차를 통해 오른쪽 와일드캣을 따라가려 한다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공격을 중단한다면 두 대의 와일드캣 모두 생존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로기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치소령은 성냥개비들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와일드캣들은 고차한 후 흩어졌다가 다시 서로를 향해 돌았습니다. 그들은 직조하는 패턴으로 다시 구차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중에서 밧줄을 구는 것과 같았습니다. 와일드캣들은 더 느렸습니다. 그들은 선의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서로를 엄호했습니다. 제로기는 다른 와일드캣의 공격을 받지 않고서는 한 대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대치소령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이 전략은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hil긋 보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는 6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3전투 비행대대에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빔 디펜스 포지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칠판에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기하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넓은 대형으로 비행하는 두 대의 와일드캣이 어떻게 서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공격받으면 앞뒤로 직조하듯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그를 응시했습니다.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전공심을 표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미친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이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비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치소령은 공격받을 때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특정 각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편대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서 구차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종사가 만약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대치소령은 그들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기하학적으로는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전날 6시간 동안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대치소령이 자신의 훈련에 성냥개비 이론을 추가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대기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잭볼레가 또 시작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치소령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그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치 오헤어에게 자신과 합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드워드 부치 오헤어 소인은 27살이었습니다. 그는 갓 비행 학교를 졸업한 제3전투 비행대대 신참 조종사였습니다. 대치소령은 훈련 비행 중 그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헤어는 단순히 비행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행과 그 물리적 원리 그리고 전투의 기하학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대치소령은 브리핑 후 오헤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오헤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오헤어는 질문을 웃고 했습니다. 그는 간격과 타이밍을 유지한다면 수학적으로는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도 실전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치소령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41년 4월 12일 그날 오후
테치소리온과 다른 세대의 와일드캣이 노스 아일랜드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엔진 출력을 낮췄습니다. 오헤어는 모든 출력을 사용하여 4대의 와일드캣을 이끌었고 이는 우월한 제로기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8000피트 상공에서 오헤어가 공격했습니다. 테치소리온과 그의 편대원은 즉시 서로를 향해 돌았습니다. 그들은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었다가 다시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직조하듯이 움직였습니다. 오헤어는 테치소령의 고리 쪽에 계속 붙들려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테치소령에게 전념할 때마다 편대원의 기수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발포하려 할 때마다 그는 공격을 중단하거나 곡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20분 뒤 착륙했습니다. 오헤어는 곧장 테치소령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테치소령에게 그것이 정말로 호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치소령의 비행기 중 한 대의 기수가 자신을 겨냥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공격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치소령은 시익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본능이 될 때까지 그것을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개월 동안 제3전투 비행대대는 빔 디펜스 포지션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듭 연습했습니다.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비행대대들은 그들을 대치해 춤추는 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대형이 서커스 고개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장고들은 테치소령이 이론적인 헛소리에 훈련 시간을 낭비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테치소령은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진주만 습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치소령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 전함 세러토가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전함 다서 적이 침몰했고 세 척이 추가로 손상되었습니다. 미국인 2,40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3전투비행대대는 곧바로 전쟁에 투입될 것이었습니다. 1942년 1월 11일 세러토가는 일본 어뢰에 피격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5개월간의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제3전투 비행대대는 이후 미국 전함 렉싱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2월 31일에 이동했습니다. 이 함선은 레이디 렉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때쯤 비행대대는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일본 제로기들이 태평양 전역에서 영국, 네덜란드, 미국 전투기들을 파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제로기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빨랐습니다. 더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테치소령은 빔 디펜스 포지션 훈련을 더욱 강도 높게 시켰습니다. 그의 조종사들은 사상자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1942년 2월 20일 제3전투 비행대대는 첫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테치소령이 예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렉싱턴은 라바울에서 45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2분 레이더는 접근하는 일본 폭격기를 탐지했습니다. 테치소령은 6대의 와일드캣을 이끌고 상발 엔진 지포 엠베티 폭격기 9대를 요격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15,000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티 폭격기 9대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단 2대의 와일드캣만이 요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치 오헤어와 그의 편대원이었습니다. 오헤어의 편대원은 자신의 기관총이 고장났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오헤어는 9대의 폭격기와 렉싱턴 사이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오헤어를 제2차 세계대전 해군의 첫 에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에게 명예의 훈장을 안겨주었습니다. 6분 만에 그는 폭격기 5대를 파괴하고 3대에 더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한 대를 격추하는데 불과 60발의 총알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항공모함을 치명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테치소령은 증원군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덕 폭격에 3대가 동시에 불타며 떨어지는 것을 제대해 보았습니다. 오헤어는 날개에 총탄 구멍 하나를 안고 착륙했습니다. 테치소령은 비행갑판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테치소령은 부치에게 그것이 자신이 목격한 가장 훌륭한 사격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헤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빔 디펜스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음에는 제로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치 소령은 오헤어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번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2년 6월 3일 렉싱턴은 수리를 위해 진주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3전투 비행대대는 미국 전함 요크타운으로 전속되었습니다. 미국 정보부는 일본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거대한 적 함대가 미드웨이 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항공모함 4척을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 해군의 정예였습니다. 함대에는 제로기들을 포함한 수백 대의 항공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가 될 것이었습니다. 6월 4일 오전 4시 30분 요크타운은 정찰기들을 발진시켰습니다. 오전 5시 34분 그들은 일본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40마일 북서쪽에 있는 항공모함 4척을 포함했습니다. 오전 6시 2분 요크타운은 공격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대치 수령은 6대의 F4F 와일드캣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12대의 TBD 베스터 어뢰 폭격기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뢰 폭격기들은 느리고 구식이었으며 취약했습니다. 그들은 저고도로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대치 소령의 임무는 제로기들을 그들에게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뢰 폭기들이 어뢰를 발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이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 40분 그들은 적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4척의 항공모함이 대형을 이루어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들 위로는 적어도 20대의 제로기가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버스테이터 폭격기들은 공국 고도로 하강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수면 200피트 높이에 있었습니다. 제로기들은 즉시 그들에게 돌격했습니다. 대치 중령은 자신의 2시 방향에서 15대의 제로기가 급강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다른 5대는 시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6대의 와일드캣 전투기가 20대의 제로기에 맞서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제로기가 승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위브 대형을 취하고 고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6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는 3개의 조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각도는 와일드캣 전투기의 전술 회전 반경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전투기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좁은 선회였습니다. 제로기들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세대의 제로기가 대치 중령의 편대원인 로버트 램 딥소위에게 집중했습니다. 대치 중령은 그들에게 안쪽으로 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딥소위는 대치 중령을 향해 왼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치 중령은 동시에 딥소위를 향해 오른쪽으로 선회했습니다.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속도는 합쳐서 시속 300마일에 달했습니다. 세대의 제로기는 딥소위를 추격하며 격추에 집중했습니다. 그 차 지점에서 대치 중령은 딥소위 아래로 급강하였습니다. 그는 세대의 제로기가 자신의 조종석 창을 가득 채운 채 상승했습니다. 거리는 200피트의 지근거리였습니다. 그는 2초 동안 일제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선두에 있던 제로기가 폭발했습니다. 조종사는 대치 중령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딥소위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다른 2대의 제로기는 급히 오른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딥소위는 기체를 뒤집어 다시 사격했습니다. 2번째 제로기는 연기를 뿜으며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대치 중령과 딥소위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5초 동안 다른 방향으로 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다시 선회했습니다. 그들은 위브 대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대의 제로기가 대치 중령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는 딥소위를 향해 선회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교차했습니다. 제로기들은 위브 대형을 달아 대치 중령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딥소위의 기관총이 가장 가까운 제로기의 날개를 파괴했습니다. 그 제로기는 회전하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대의 제로기가 국추되었습니다. 90초 만에 대치 중령과 딥소위는 3대의 제로기를 국추했습니다. 2대는 연기를 뿜으며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더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일을 해냈습니다. 잭벌레의 성냥개비 이론이 호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부 대형은 대치 중령의 비행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6대의 와일드캣 전투기 모두 위브 대형을 사용했습니다. 세조의 항공기가 계속해서 교차하고 다시 교차했습니다. 이는 서로 겹치는 화망을 형성했습니다. 제로기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공중전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1대1 전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선 후의 전투에 집중했습니다. 이 위브 대형은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제로기가 한 대의 와일드캣 전투기에 집중할 때마다 다른 와일드캣 전투기가 사각지대에 나타났습니다. 제로기가 사격 각도를 잡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공격을 중단하거나 격추당해야 했습니다. 제로기는 우수한 항공기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우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태치중용은 다시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위브 대형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대형을 이탈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추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종사 중 한 명인 에드거 베시소위는 손상된 제로기를 추격하기 위해 대형을 이탈했습니다. 다른 2대의 제로기가 즉시 베시소위를 덮쳤습니다. 베시소위는 그들과 함께 선회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제로기들은 그의 선의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베시소위는 여러 발의 기관 포탄을 맞았습니다. 베시소위의 와일드캣 전투기는 뒤집히면서 바다로 곧장 추락했습니다. 대치중령은 가슴속에 차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사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투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세대 제로기가 위에서 대치중령에게 급강하였습니다. 대치중령은 딥소위를 향해 선회했습니다. 그들의 항공기는 경로를 교차했습니다. 제로기들은 대치중령을 바싹 뒤쫓았습니다. 딥소위는 그때 사격했습니다. 한 대의 제로기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다른 2대의 제로기는 상승하여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격을 감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4객기들은 이제 공격 항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수면 위 50피트 상공을 스치듯이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항공모함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제로기들은 와일드캣 전투기들에게서 차례로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데버스테이터 폭격기들을 공격했습니다. 대치중령은 제로기들이 내격기들을 공격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한 대의 TBD 내격기가 폭발했습니다. 또 다른 TBD 내격기는 바다로 추락하며 불타올랐습니다. 세 번째 TBD 내격기는 비격당하고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12대의 내기기 중 10대가 욱분 이내에 격추당했습니다. 그들의 어뢰 중 어느 것도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VF-3 비행대는 전선을 지켰습니다. 위브 대형은 계속해서 호가를 발휘했습니다. 교전이 끝날 무렵 대치중령은 개인적으로 3대의 제로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는 또한 2대의 불확실한 격추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의 비행대는 6대의 제로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2대의 불확실한 격추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베시소위 와일드캣 전투기 한 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5대의 와일드캣 전투기가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태치중령이 요쿠타운 항공모함으로 선회하며 돌아볼 때 그는 일본 함대를 보았습니다. 세척의 항공모함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로기들이 어뢰 공격에 집중하는 동안 미군 급강하 폭격기들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세척의 일본 항공모함 울타고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는 아카기, 카가, 그리고 소루가 포함되었습니다. 태치 위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전술은 충분한 수의 제로기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는 급강하 폭격기들이 거르청타를 날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위브 전술에 대한 소식은 함대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태치중령을 조롱했던 조종사들은 이제 그에게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비행 대장들은 시범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술은 공식적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몇 주 안에 함대 전체에 배포되었습니다. 1942년 8월까지 과달카나르 해병대 와일드캣 전투기들도 위브 대형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에이스 사카이 사부로는 이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해고록에서 이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사카이 사부로는 나카지마 다다시 수령이 이 유명한 더블팀 기동을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나카지마 소령은 적 전투기의 고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사격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로몽기의 편대원이 항상 측면에서 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나카지마 소령은 라바울로 돌아왔을 때 격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안전을 위해 급강하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위브 전술에 필사적으로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공격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와일드캣 전투기 조를 고립시키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하학적 원리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적절히 간격을 두고 조율된 두 대의 항공기는 서로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군의 격추율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위브 전술 이전에는 제로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로기 한 대를 잃을 때마다 3대에서 5대의 미군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위브 전술 이후 미군 조종사들은 거의 대등한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술은 새로운 미군 전투기들이 실전에 투입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들에는 헬캣과 콜세어가 포함되었습니다. 대치 위브는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사용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한국 전쟁에서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1941년에 비행대 동료들이 비웃었던 이 전술은 30년 동안 표준 교리가 되었습니다. 대치중령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해군은 즉시 그를 전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너무 소중하여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942년에 남은 기간과 1943년의 대부분을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군 항공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 세대의 군 항공 조종사들에게 전투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위브 대형을 시연하는 훈련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조종사들이 이 영화를 통해 배웠습니다. 1944년 말 대치 중령은 태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존 맥케인 부제독의 작전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맥케인 제독은 고속 항공모함 기동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1945년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에 참석했습니다. 대치중령은 6대 확실한 격추 기록을 가진 비행 에이스로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공헌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미군 조종사들을 구한 전술적 혁신이었습니다. 전쟁 후 대치중령은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일본군이 카미카제 자살 공격을 도입했을 때 대치중령은 빅블루 블랭켓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다중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유도 전투기 초계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카미카제의 효과를 극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는 소장, 부제독, 그리고 정제독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항공모함 전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군 작전 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40년간의 복무 후 1967년에 퇴역했습니다. 지미 대치로도 알려진 존 스미스는 1981년 4월 15일 캘리포니아주 코로나도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그의 76번째 생일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는 산디에이고의 포트 로즈 크랜스 국립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미국 호위함 대치함, 즉 FFG 43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아칸소 항공 역사학회는 1981년에 그를 아칸소 항공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오늘날 답권으로도 알려진 해군 전투기 무기, 학교에서 교관들은 여전히 대치 위부를 가르칩니다. 이는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방어 전술로 가르쳐집니다. 그 기하학적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원칙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적절히 조율된 2대의 전투기는 우세한 수적 전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펜서콜라와 미라마의 비행 시뮬레이터에서는 대치 위브 훈련이 진행됩니다. 학생 조종사들은 교차 기동을 연습합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배웁니다. 그들은 협동을 숙달합니다. 그들은 대치중령의 원본 도표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그가 1942년에 만든 훈련 영화를 시청합니다. 그들은 부엌 식탁에서 성냥개비를 움직이며 저녁 시간을 보냈던 책벌레로부터 배웁니다.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대신 일을 행했습니다. 이 전술은 진화했습니다. 현대의 변형 전술은 4대의 비행 대형을 사용합니다. 전자전은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그러나 핵심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조율된 기동을 통한 상호 지원은 개별 항공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어적 이점을 만듭니다. 돌이켜보면 대치중령의 혁신이 성공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열등했습니다. 대치중령은 이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항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째,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표준 교리는 항공기가 느리면 패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치중령은 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자문했습니다. 그는 적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속도와 기동성보다 협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셋째, 그는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는 전투에 앞서 8개월 동안 위브 대형 훈련을 했습니다. 수백 번의 연습 비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근육 기억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주종사들은 사격 중에도 생각할 필요 없이 이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테이블에서 그를 조롱했던 비행대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이는 대치중령이 그 이론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과 준비를 통해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것은 전술 자체뿐만 아니라 방법론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장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시험하고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대치중령은 결코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년에는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위브 전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공로를 자신의 조종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이 이를 완벽하게 실행하여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치 오헤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3년 11월 16일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위브 대형으로 비행하고 살아 돌아온 모든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잭벌레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치중령의 편대원이었던 램 딥소위는 1987년 인터뷰에서 그 경험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딥소위는 그날 아침 대치중령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치중령이 그들 모두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로기들은 그들을 학살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성능이 떨어지는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위브 전술은 호과를 배리했습니다. 딥소위는 그것이 실제로 호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로를 교차했고 갑자기 딥소위의 시야에 제로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벽했던 사격을 회상했습니다. 적들은 대치중령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딥소위가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딥소위는 그것을 순수한 전술적 전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그 일로 대치중령을 비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딥소위는 자신들이 어리석었다고 거론지었습니다. VF-3 비행대원들은 14개 주에서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대학 졸업생과 농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통계를 알고 있는 자원병들이었습니다. 해군 항공고종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든 병과에서 가장 높은 사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승산이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무했습니다. 에드거 베이체 소위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캔자스주 위치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대홍을 이탈했다가 미드웨이에서 전사했습니다. 집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지휘관에게 새로운 방어 전술을 배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소브레스 필드 중위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엘라베마주 버밍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미드웨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6달 후 산타크루스에서 전사했습니다. 로버트 딥소위는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샌디에이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87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후에 그는 시험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대치의 이론을 신뢰했습니다. 그 이론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VF-3 비행대는 미드웨이에서 6대의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들은 한 대의 손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만으로는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로 20대의 제로기를 상대하는 기분이 어떠했는지 전달할 수 없습니다.
문서로는 또한 빛발 튀는 총탄 속에서 위브 전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탈라의 타이밍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가능하게 했던 변대원들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대치의 부엌, 식탁에 놓여 있던 성냥개비는 하나의 전술적 혁신이 되었습니다. 이 혁신은 해군 항공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한 장고가 패배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는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구리가 될 때까지 시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조종사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알려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힌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쟁의 양상을 바꾼 조종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들을 다룹니다. 그들은 진정한 혁신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 정신을 부각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영국에서요? 캐나다에서요? 호주에서요? 아니면 인도에서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지미 태지 사령관과 VF3 비행대원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돕고 계십니다.